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항 이후의 경제편을 하겠습니다. 594쪽. 자, 여기도 정리를 좀 잘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개항 이후에 열강의 경제적 침투가 강화했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는 거예요. 주제별로, 먼저 개항. 개항은 뭘 말한다? 강화도 조약을 말한다.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직후에 맺어진 거, 조일수호 조규 부록. 그렇죠? 부록. 그 다음에 통상장정. 무역규칙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체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결되면서 어느 나라의 경제적 침투가 강해질 것 같다? 당연히 일본이지. 그래서 이걸 발판으로, 이걸 근거로 일본의 무역. 그래서 먼저 무역을 봅시다. 무역. 무역에 대해서. 개항 이후의 무역. 자, 무역은 먼저 개항 이후엔 누구의 경제적 침투가 강화될 것 같다? 일본. 당연하죠. 그 일본의 경제 침투가 강화되는 이유가 뭐다? 강화도 조약과 부록 장정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의 경제적 침투의 발판도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개항 초기에 일단은 불평등 무역이다. 이거는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 당시에 외국과 실시한 무역은 다 불평등 무역이다. 조선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제 개항 초기에는 일본 애들이 무슨 무역을 했다? 거류지 무역을 했다. 거류지 무역. 그건 무슨 소리다? 어디에 규정돼 있었죠, 이게? 부록에 규정돼 있었죠, 부록. 부록의 개항장 심리. 그렇죠? 개항장 심리. 그거 기억하시고 다시. 개항장 심리. 심리 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했다. 그래서 개항 초기부터 일본 상인들이 내륙으로 진출해서, 그럼 다 틀린 문장이다. 개항 초기에는 거류지 무역을 했다. 개항장 심리를 반경으로 무역 활동을 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개 무역을 했다. 개항 초기에는 중개 무역을 했다. 중개 무역. 이건 어떤 형태다? 일본 상인들이 이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가지고 가지고 들어와서 조선에다 팔고, 조선에다 또 물건을 사서 또 다른 나라에다 팔고, 이런 식으로 중개 무역을 했다.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무엇을 많이 팔았다? 영국산 면제품. 영국산 면제품을 갖다 많이 팔았다. 자국 이러지 말고 영국산 면제품을 갖다 많이 팔고, 그 다음에 뭘 많이 가져갔냐면 식량을 제일 많이 가져갔어. 쌀, 콩 등, 식량 등. 이렇게. 자, 그래서 초기에는 어떤 무역을 했다? 중개 무역을 했다. 그래서 영국산 면제품을 갖다 팔고 식량 등을 가장 집중적으로 수입해 갔다. 자, 이게 개항 초기 활동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본 상인들이 조선의 농촌을 상대로 고리대를 했단 말이야. 고리대. 그래서 고리대를 통해서 식량도 수탈해 가고 토지도 수탈해 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개항 이후에 일본의 경제적 침투가 더욱더 강화되면서 경제 사정은 더욱더 악화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결정을 내려놓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무역 형태가 좀 바뀌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일이다? 1880년대에 들어가면서 1880년대 중반쯤 들어가면 특히 이제 조일통상장정, 이게 이제 이모군란. 자, 이모군란이 계기고, 그 다음에 이제 1883년에 거기 책이 있어요. 조일통상장정을 개정한다. 조일통상장정. 그 다음에 조영통상조약 1883년에. 자, 그래서 1882년에 이모군란이 발생하고, 이 이모군란이 왜 의미가 있냐면 청이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죠, 조선과. 그래서 청의 경제적 침투가 청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허용하는 조약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모군란을 계기로 청상인이 내륙으로 들어와서 장사하면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내지 통상권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거야. 그래서 1883년 조영통상조약 이후에는 거류지 무역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진출이 이루어진다? 내륙으로 진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좀 나눠서 하셔야 돼. 그래서 개항장을 주변으로 심리 반경 내에서 활동했다. 그럼 개항 초기가 되는 거고, 1880년대 중반쯤 가면 어떻게? 외국 상인들의 내륙 진출이 활발해진다. 그래서 이때는 80년대 중반에는 개항장, 거류지 무역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더욱더 농촌 경제는 피폐해지고,
그 다음에 조선 토착상인들의 피해가 많아질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요 중개무역도 초기에는 뭘 팔았지만 영국산 면제품을 팔았지만 점차 갈수록 이것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국산을 팔아. 그래서 대략 청일전쟁은 1893년에 발발하는 거죠. 이거는 1882년하고 1883년, 1894년, 요때 이제 조선정부가 갑오기역 할 때지, 갑오기역하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뭐 이럴 때지, 요 청일전쟁을 계기로는 무엇을 갖다 팔기도 하더라? 자국산 면제품을 갖다 팔기도 하더라. 자국산을 국내에 팔기도 하더라. 산을 판매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먼저, 자, 이거 지금까지 뭘 정리하셨습니다? 개항 이후 일본과의 불평등 무역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신 거야. 자, 그래서 초기에는 어떻게 했다고? 거리주 무역, 그 다음에 중개 무역을 했다고. 근데 80년대 중반으로 가면서는 거리주 무역이 이제, 없어지고 내륙으로 진출을 하는 게 확대되는 시기라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 1890년대에 가면 어떻게 자국산을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일본 상인들이 고리대 등의 방법으로 농촌 경제가 더욱더 피폐해진다. 그래서 농민들이 누구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는 거야? 일본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는 거죠. 그래서 이모군란에 도시에 사는 빈민층이 가담하기도 하는 거지. 갑신정변 때 국민들이 갑신정변을 지지하지 않은 거지. 왜? 일본의 후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도 무슨 성격이 강했다? 일본을 몰아내기 위한 성격도 강했다. 맞죠? 그것도 다 경제적 이유도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으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과의 무역을 본다. 야, 개항 이후를 하는 거죠? 근데 개항 이전에는 어느 나라의 무역 비중이 가장 컸다? 청과의 무역 비중이 가장 컸어. 조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두 나라만 비교해 볼 때. 근데 개항 이후에는 일본의 경제적 침투가 강화되면서 일본과의 무역 비중이 높아지고 청의 무역 비중은 낮아진 거야. 그러다가 이 청나라의 경제적 침투가 강화되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무엇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게 바로 이모군란이라는 거지. 이모군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모군란은 누구의 개입으로 진압되었다? 청의 개입으로 진압되었지. 그래서 이모군란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는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는 시기야. 그래서 정치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침투도 강화되는 시기다. 근데 그 경제적 침투와 관련해서 이 조약을 반드시 기억하셔야지. 공부 다 하셨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게 바로 어느 나라의 경제 침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청나라. 여기서 청상인에게 뭘 인정했어? 내지 통상권을 인정했죠. 자, 그래서 청상인에게 어디가 개방된다고 기억하라고 했지? 한성 양화진을 개방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면 이거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구나. 그러면 이모군란이구나. 이모군란의 결과. 그러면서 이제 청의 경제 침투가 어떻게 된다? 강화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강화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은 약화된 사건이야. 이모군란. 자, 이모군란은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청의 정책 입지가 강화되고 일본의 정책 입지가 약화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이제 청일전쟁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이모군란은 이 일본 내에서도 정치적 침투는 어려워지자 경제적 침투로 전환하는 시기야. 자, 그래서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일본과 청상인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기 시작한다. 근데 이제 무역 비중을 보면, 거기 보시면, 596쪽인가? 자, 596쪽을 보시면 3번 있죠? 조선의 무역 비중 변화와 청상인과 일본 상인의 경쟁 심화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80년대 중반까지 조일 조청 무역의 비중은 6.2대 1이었다. 조선의 수입 면에서는 81대 19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80년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한 8대 2 정도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독점적이었다라는 거야. 독점적. 그런데 이제 이모군란 조총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통해서 청상인의 경제적 침투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요 독점적인 비율이 청일전쟁 정도 되면은 어떤 식으로 변화된다?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55 대 45 그렇게 돼 있죠. 결국은 이제 5.5 대 4.5 이거는 뭐 공만 붙이면 되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0 대 20 이게 이제 1번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청이고, 그런데 청일전쟁 시기 정도 가면은 조선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이 어떻게 된다? 55 대 4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5.5 8 대 5.5 이렇게 되나 55 대 45 이렇게 하나 마찬가지죠. 결론은요. 자, 그래서 비중이 80에서 55로 일본은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든 거지. 그 다음에 청은 20에서 45로 늘어난 거지.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 시기가 어떻게 평가해야 돼? 80년대 중반부터 청의 경제적 침투가 더 두드러지기 시작해서 그 비중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거야. 그래서 이 시기는 누구의 경제적 침투가 더 두드러지는 시기라고 해야 된다. 청의 경제적 침투가 더 두드러지는 시기라고 해야 된다. 왜? 정치적 후원도 얻지.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는 시기니까. 그 다음에 조총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통해서 어떻게 청상인의 내지 통상권이 허용되면서 특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어떻게 청상인의 내지 통상권이 인정되자 다른 나라들도 내지 통상권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1883년에 조일 조영 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외국 상인이 전체적으로 내륙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그래서 결론 80년대 이후에는 외국 상인들의 내륙 진출이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특히 청의 경제적 침투가 더욱더 두드러지는 시기다. 그래서 청일 상인 간의 어떻게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무역에 대해서 하신 거야. 그러면 이 청일 양국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조선의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 가장 집중적으로 침탈당했던 경제적 이권이 이거야. 식량 수탈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 이렇게 식량 수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론이 가능할까? 일본 상인들이 개항리에 들어와서 가장 집중적으로 수입해 간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식량이라 그랬지? 쌀이나 콩. 그래서 이 시기는 뭐야? 일본 상인들에 의한 식량 수탈이 아주 심할 것이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식량 사정이 악화될 것이며, 그렇죠? 악화될 것이며 고가가 폭등하고 농촌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도시 빈민층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들어오는 청과 일본 상인들은 근대화된 상인이야. 자본 규모가 커. 조선의 토착 상인보다 커. 조선의 기존의 토착 상인이 규모가 조선 내에서는 큰 상인들이라 하더라도 청일 상인과 비교할 때는 규모가 작았단 말이야. 그냥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토착 상인들이 어떻게? 피해를 볼 것이다. 토착 상인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따라서 상권을 점차 침탈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토착 상인의 상권 침탈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뭘 하기 위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식량 수탈에 저항하기 위한 반공령이 막 선포되는 거야. 그 다음에 토착 상인들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상권 침탈에 대한 상권 수호운동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무역 요 부분을 좀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간다. 597페이지 열강의 이권 침탈. 자, 개항 이후에 열강은 그냥 강대국들이지 뭐. 열강에 무슨 침탈이 심했다? 이권 침탈이 심했다. 두 번째 주제. 이권 침탈이 심했다. 그래서 하나 무역 정리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열강의 이권 침탈. 근데 이제 이권 침탈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있단 말이야. 본격화되는 시기가 어느 때다? 아관파천 이후에. 1896년에 아관파천이 있는 거죠? 1896년에 아관파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이 있지? 자, 그래서 이게 아관파천이라고 하는데, 아관파천 이후의 상황이 어떻다? 열강의 이권 침탈이 어떻게 된다? 본격화된다. 이렇게, 본격화.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침탈당한 이권이 바로 철도야, 철도. 철도 부설권이라든가, 아니면 광산 경영권, 광물 채굴권이라든가, 아니면 삼림 벌채권 등.
그래서 각종 이권이 집중적으로 침탈당해서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삼림벌채권 등이 열강에 의해서 수탈당하는 시기 하면 어느 시대를 물어본다. 시기적으로. 아관 파천 이후에. 그러면 이때 왜 집중적으로 너도 나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청 이런 나라들이 이런 것들을 뺏어갔겠느냐는 거지. 이때 이용된 게 바로 최혜국 대우 조항이야. 최혜국 대우 조항을 이용해서 최혜국 대우는 어느 조약에서 처음 나왔죠? 조미수호 통상장정에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처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최혜국 대우는 뭐야? 다른 나라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 균점하게 해달라. 용어로는 균점한다. 이거는 최혜국 대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최혜국 대우를 이용해서 철도, 광산, 산림, 벌채권 등이 집중적으로 수탈되어 나갔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이 열강 이권 침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토지 수탈. 자, 개항 이후에 일본이 들어와서 무엇은 침탈을 강화해 나갔다? 토지 수탈을 강화해 나갔다. 토지 수탈. 개항 초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토지를 수탈해 나갔다? 고리대 방법으로. 그래서 고리대를 했다고 했죠, 일본 상인들이. 그래서 농촌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거지. 돈을 빌려주고서 이제 고리대로 뜯는 거지. 근데 이제 돈으로 받지 않고, 식량이나 토지를 뺏는데 이용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고리대를 이용해서, 토지를 수탈해 나가는 시기다. 그러다가 청일전쟁 되면 어떻게 된대요? 청일전쟁 때 되면. 청일전쟁 시기 정도 가면, 전라도 곡창지대. 거기 줄만 쳐놓으시면 돼. 목차별로 있죠? 전라도 곡창지대에 무엇을 경영하기도 했다?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기도 했다. 그래서 전라도 곡창지대. 그래서 전라도에 도시가 나오지, 거기. 거기 어디가 나와요? 전주, 군산, 나주 등, 이렇게. 그래서 전라도 곡창지대에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기도 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건 대충 어느 시기라고? 청일전쟁 시기 때.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토지가 필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러일전쟁, 1904년에 러일전쟁 발발하죠? 1900년대로 들어간 거지? 요 러일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토지가 필요했다, 일본이. 무슨 목적으로? 이때 러일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다? 군대를 주둔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군용지 확보 목적으로. 그 다음에 이때 일본이 철도를 놓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철도 부설 용지를 목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제 요구했던 게 이거지. 황무지 개간권. 이거 공부하셨죠? 다 1900년대 그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에서. 자, 그래서 1900년대에는 무엇을 목적으로? 군용지 확보 목적으로, 철도 부설 용지 목적으로 무엇을 요구했다? 한일 의정서 체결 이후에 일본이 뭘 요구했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지? 그런데 이거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성공을 거두지 못하죠? 왜? 보안회가 나와야지, 여기서 보안회가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 전개했지? 그래서 결국은 철회시켰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철회시켰지만 그 이후에 국유미간지하고 그 다음에 역둔토, 이거 공유지 말하는 거야. 국유미간지하고 역둔토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실제로 목적을 달성해가. 그래서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으나 실패하고, 그 다음에 국유미간지하고 역둔토 등을 중심으로 한 토지 수탈이 실제로 있었다고. 자, 그래서 1900년대 이제부터 이미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수탈해 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때 어떻게, 이 수탈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무슨 회사를 만든다? 동양척식주식회사. 1908년에 주식회사. 1908년에. 자,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1908년에 일본이 설립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 수탈된 토지를 관리하게 한 거지. 이때부터 이미 이제 이민정책을 실시하는 등 조선의 토지를 수탈해 갔다. 그래서 일본의 토지 수탈 과정은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갔습니다. 고리대 방법으로. 청일전쟁 때는 전라도 대규모 곡창지대 대규모 농장 경영.
럴 전쟁 이후가 이제 본격적으로 토지를 수탈해 나가는 시기인데, 황무지 교양권 요구 반드시 기억해놔야지. 근데 보안의 반대 운동으로 어떻게 실패했다, 철회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국유미간지하고 역등토 등을 중심으로 한 수탈이 실제로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동양 적식주식회사가 설치되어서 이를 관리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정책으로 간다? 금융지배 정책으로 간다. 자, 금융침투. 자, 개항 이후부터 실제로 무슨 침투가 이루어진다? 금융침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금융지배 과정을 보는 거야. 자, 금융지배는 돈이야, 돈. 쉽게 말하면 돈. 그래서 개항 초기부터 일본에 무슨 은행이 진출한다? 제1은행 하나 줄쳐놓으시고, 제1은행을 제1은행. 자, 제1은행은 일본의 은행이야. 자, 그래서 개항 직후부터 일본의 제1은행이 개항장에 진출해서 일본 상공인들을 어떻게 후원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부록에 의하면 또 어떤 일도 있었어요. 부록에 의하면. 이것도 요새 문제가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부록에 두 개지. 개항장 심리, 거류지 설정해놓고, 그 다음에 개항장에서 무엇을 허용했어? 일본 화폐 유통을 허용했지? 일본 화폐 사용을 허가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개항 직후부터 개항장을 중심으로 일본 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점차 금융 침투가 강화되는 거지. 자, 그러다가 이제 제1은행이라는 은행이 이제 제1은행권이 이제 발행되는 게 요 청일전쟁. 요때 무슨 개혁도 있다고? 가보개혁이라는 것도 있다. 가보개혁. 그래서 이 가보개혁. 그러니까 이 비슷한 시기죠. 청일전쟁하고 가보개혁은 같은 시기로 봐야지. 1894년부터. 요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 시기에 이제 가보개혁 중에 하나가 뭐야? 화폐, 신식 화폐 발행 장정. 자,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이라는 걸 공포하고 화폐 제도를 손을 보지. 가보개혁의 개혁 내용 중에 하나가 나온다.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이라는 것을 공포한 때가 어느 때다? 가보개혁 때. 이때 이제 이 일본이 금융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조선의 화폐 제도를 바꾸는 거야. 자, 무슨 제도로 바꿨다? 은본위제. 그 다음에 무엇을 허용했냐면, 조선 내에서 일본 외국 화폐 이래도 돼. 외국 화폐. 자, 가보개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금융면에서는 조선 내에서 외국 화폐 유통을 허용한 개혁이야. 유통이 허용.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제1은행권이 굉장히 많이 유통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보조화폐로 무엇을 발행한다? 백동화. 저렇게 해놔서. 그래서 백동화라는 화폐. 자, 다시. 자, 신식화폐 발행 장정을 공포하였습니다. 어느 때다 이거 지금 다. 가보개혁의 개혁 내용 중에 있어. 은본위제. 조선 내에서 일본 화폐 유통을 허용했다. 그 다음에 백동화라는 보조화폐를 발행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청일전쟁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어떻게, 이 제1은행이 권한을 확대시켜 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특히 러일전쟁을 계기로. 무슨 전쟁을 계기로? 러일전쟁을 계기로 이 제1은행이 무엇을 획득한다? 화폐 발행권, 통화 발행권을 획득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다? 통화 발행권을 획득했다는 얘기가, 이게 바로 이 조선의 중앙은행이 돼버린 거야. 일본의 제1은행이 이때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이 돼버린 거야. 통화 발행권을 획득함으로써. 그리고 1904년 8월 달에 1차 한일협약이라는 거지. 1차 한일협약. 고문. 그때 이제 파견된 고문이 바로 메가다죠, 메가다라는 사람이 재정고문으로 파견되어져, 일본 사람이. 그래서 요 통화 발행권을 획득하면서 제1은행이 어떻게 러일 전쟁을 계기로 중앙은행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재정고문으로 파견된 이 메가다 있죠? 이 메가다가 중심이 되어서 대한제국의 금융을 지배하기 위한 사업을 벌여. 그걸 화폐정리사업이라고 한다. 화폐정리사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화폐정리사업에 대해서도, 이거 작년에도 나왔었던 문제야. 화폐정리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봤어. 자, 이 화폐정리사업은 1905년인데, 요게 누가 주도했다? 일본 애들이 주도하는 거야. 은행은 제1은행이.
그 다음에 메가다가 주도해서 전개된 사업이 화폐정리사업입니다. 내용은 뭐다? 이 제1은행 건을 이제부터 합법적인 화폐로 통용을 인정하고 나머지 기존의 조선의 화폐는 모두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기존의 화폐하고 제1은행 건을 교환하는 작업이야. 이게 화폐정리사업. 몇 년에? 1905년에. 근데 이 화폐정리 과정에서 특히 백동화를 먼저 정리했다 그러지? 백동화. 그래서 거기 그 화폐정리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읽어만 보면 되는데 그 600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화폐정리사업고 줄쳐놓으시고 반드시 1905년 1월부터 조선에 들어와 있던 일본 제1은행을 앞세워 화폐정리사업에 착수했다. 자, 화폐정리사업은 몇 년? 1905년. 누가 주도했어? 일본. 무슨 은행? 제1은행과 메가다. 즉 일제는 기존에 통용되던 엽전과 백동화를 걷어들이는 대신에 제1은행권을 주요 통화로 이용하고 조선정부의 이름으로 새로운 보조화폐를 발행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1905년 7월부터 기존 화폐인 엽전과 백동화를 새로운 화폐로 교환하는 작업이잖아. 교환 줄쳐놓고. 결국은 교환하는 작업이란 말이야. 기간을 정해서. 근데 일본은 그 질에 따라 백동화를 거기 줄쳐놓으세요. 연필로 다. 백동화를 갑을병정으로 구분하여 갑종은 원래 백동화의 가격인 신전 2전 5리로 질이 떨어지는 을종은 신전 1전으로 교환해 줬다. 그리고 질이 더 나쁜 병종은 악화라고 하여 교환해 주지 않았다. 그거 줄 연필로 싹 외우지 말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생각하세요. 기존의 조선의 백동화를 새로운 제1은행권과 이제 교환해주고 어떤 기간 이후에는 이제 기존의 조선의 화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백동화를 교환해주는 새로운 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가치로 교환해줬다. 똑같은 가치로 교환해주지 않았다. 똑같은 가치로 교환해주지 않았다는 얘기야. 결론은 백동화의 품질을 상중하, 말하자면 상중하, 그게 갑을병이야. 갑을병정으로 구분한 다음에 가장 품질이 좋은 이 갑종의 백동화, 상의 백동화는 똑같이, 그것만 똑같이 1대1 교환을 해줬어. 1대1 교환. 그러니까 기존의 백동화가 예를 들어서 액면가치가 100원이라고 써있다. 그러면 똑같이 그 100원 가치만큼 교환해줬다는 얘기야, 결론은. 외울 필요 없어. 그런데 을종과 병종에 대해서는 똑같은 가치로 교환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을종의 백동화에 대해서는 몇 분의 몇으로 교환해줬을까? 5대1이 바로 그 얘기야. 액면가치가 100원이었다면 그걸 몇 분의 몇으로 깎아서 5분의 1로 깎아서 그만큼만 교환해줬다라는 거야. 그럼 100원짜리가 20원으로 교환되는 거지. 가치가 어떻게? 등가가 아니지, 등가가. 그래서 가치를 절하해서, 그 다음에 병종은 아예 쓸모없는 화폐다. 악화라 해서 결국은 아예 교환 자체도 안 해줬다고. 자, 그래서 결론이야. 화폐정리사업은 일본 제1은행과 메가다가 주도했고, 기존의 조선의 화폐를 새로운 화폐인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작업인데 이 과정에서 이 교환 비율을 일본이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똑같은 가치로 보상해주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조선인들이 무슨 종류의 화폐를 많이 갖고 있었을까요? 을이나 병종의 화폐를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면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화폐 정리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을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산이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까? 당연히 5분의 1로 줄어들겠지. 그 다음에 병종의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아예 교환도 안 해주니까 그건 아주 쓸모없는 돈이 돼버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조선인들이 그런 걸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 바로 조선의 금융을 공황 상태로 만들어버린 사업이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일본이 조선의 무엇을 지배할 목적으로? 금융을 지배할 목적으로 실시한 정책이다. 그래서 이게 화폐 정리사업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등가 교환해줬다 이런 문장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등가 교환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차관 강요와 재정 지배 마지막이다. 지금은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면 열강의 이권 침탈 내용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무역, 그 다음에 이권 침탈, 그 다음에 토지 수탈, 그 다음에 금융 지배 과정.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뭐냐, 마지막으로. 재정을 지배. 대한제국, 조선의
대한제국의 재정을 일본에 예속시키려는 정책을 폈다고, 일본 애들이. 그래서 이걸 재정지배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재정을 일본에 예속되게 하려는 방법으로 뭐가 있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간단해. 빚쟁이로 만들어버리면 돼. 빚쟁이로. 자, 그래서 특히 어느 때, 특히 이것도 어느 때, 러일 전쟁 이후에 시설 개선 명목으로 대한제국 이 당시에 각종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럼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겠다. 그래서 일본이 자꾸 돈을 빌려주겠다. 이 명목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 화폐 정리 사업. 이 화폐 정리 사업도 결국은 비용이 드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화폐 정리 사업에 드는 비용은 당연히 누구로 하여금 부담하게 했을까? 대한제국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거야. 그런데 그 돈을 누가 빌려줬다라는 거야? 일본이 빌려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러일 전쟁 이후에 시설 개선의 명목, 화폐 정리 사업 한다는 명목으로 자꾸 무엇을 제공했다? 일본이 차관을 제공했다. 차관. 자, 그래서 차관 제공 정책이야. 차관. 돈을 빌려준다고. 그럼 이 차관 제공 정책이 갖는 의미가 뭐냐고. 일본 애들이 대한제국의 재정을 일본에 예속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 차관 제공이 자꾸 늘어나서 결국은 대한제국이 일본에 진 뭐가 많이 늘어날까? 빚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빚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거지. 그래서 이것에 저항한 운동이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국채보상운동이 바로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야. 국채보상운동.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요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걸 다 적어서 나중에는 요런 식으로 정리해놔. 열강의 개항 이후 경제 해가지고 첫째, 열강의 이권, 침탈의 내용을 정리해 놓으세요. 첫째 무역에 대해서.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일본과 청. 이런 용어도 기억해놔야 돼. 초기에는 거류지무역, 중개무역, 그 다음에 점차 갈수록 내륙으로 진출이 확대되면서 거류지무역은 없어지겠지. 그 다음에 중개무역, 영국산 면제품을 팔았지만 나중에는 자국산 면제품을 팔겠지. 그 다음에 개항 이후에는 일본의 경제적 침투가 두드러졌는데 이모군란을 계기로는 어느 나라의 경제적 침투가 강화되는 계기다? 청나라. 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때 이후에 청의 경제적 침투가 더 두드러지고, 이때는 일본도 경제적 침투로 전환하는 시기고, 그래서 두 상인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시기다. 그러나 청의 경제적 침투가 더 두드러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무역 비중은 8대2에서 55대 45로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수탈이 많이 된다? 식량. 또 토착 상인들이 피해를 입는다. 상권 침탈. 이렇게. 그 다음에 이권 침탈하면 주로 철도, 광산, 산림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권 침탈. 요걸 기억하시고, 요게 딱 나오면 시기는 아관파천 후. 이것이 가능하게 했던 독소 조항이 뭐야? 최해곡대우.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일본의 토지 수탈 정책. 초기에는 고리대 방법으로, 그 다음에 전라도 곡창지대에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는 시기는 청일전쟁 시기. 그 다음에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은 항모지 계약권을 요구하였으나 보안의 반대로 철회했지. 그러나 그 이후에 실제로 대한제국을 압박해서 국유미간지 역토종을 중심으로 한 실제 수탈이 이어진다고. 그래서 합방 전에 이미 1908년에 동양 적식 주식회사가 설치됐다고. 다음은 일본의 금융지배 과정. 자, 개항 직후부터 일본의 제1은행이 들어온다. 그리고 개항장 내에서 일본 화폐 유통이 허용되었다. 그러다가 이제 가보개혁 때 신식화폐 발행장정을 공포하고 은본위제. 조선 내에서야, 저는 개항장 내에서야, 요거는 조선 내에서야 일본 화폐 유통을 허용되면서 이제 제1은행권이 많이 유통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리고 보조화폐로 백동화. 그리고 이제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쳐가면서 제1은행의 권한이 강화된단 말이야. 특히 러일전쟁 이후에 제1은행이 뭘 획득한다? 통화발행권. 의미는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1차 한일협약 이후에 대한제국에 파견된 재정검은 메가다. 요 두 기관이, 이 기관과 제1은행과 메가다가 중심돼서 무슨 사업을 전개했다? 화폐정리사업. 화폐정리사업은 기존의 조선의 동전과 일본의 제1은행권 새로운 화폐를 교환하는 작업이다.
근데 똑같은 가치로 교환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금융공황이 일어났다. 금융이 지배당했다. 자, 그다음에 재정지배. 재정지배는 이거는 대한제국의 재정을 일본에 예속시키려는 정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좋다? 차관, 돈을 빌려주는 게 제일 좋다. 특히 러일 전쟁 이후에 이러한 명목으로 차관을 제공했다. 그래서 빚이 쌓여갔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지금까지가 바로 열강의 개항 이후의 경제 상황이야. 이권, 경제 침탈. 그리고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 이러한 경제 침탈에 저항한 운동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경제적 저항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경제적 저항 운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